안녕하세요. 지혜의 민족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탄에서 일어난 한 한국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30을 넘긴 이지연은 언제부턴가 삶이 공허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침 9시 출근, 저녁 6시 퇴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숨이 막히듯 가슴이 답답해지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간 여행 브로셔. 그 표지엔 초록빛 계곡과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 그렇게 부탄이란 이름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고 같이 갈 사람도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꾸렸습니다.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위한 여행, 나를 위한 도망. 그렇게 지연은 인천공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창 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좀 숨 쉴 수 있을까? 부탄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선 티끌 하나 없이 맑은 공기, 산과 계곡 사이 작은 마을들. 그곳엔 스마트폰도 잘 터지지 않았고 아무도 지연에게 시간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은 그저 걷고 멍하니 앉아있고 낯선 이들과 차를 나누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을 안작은 찻집에서 지연은 한 남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탄탄한 어깨에 구릿빛 피부, 말없이 티를 내려주는 그 남자는 눈빛이 깊었고 손짓은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그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켄조. 이 마을의 한 가정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켄조는 조용했지만 때론 웃음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부탄의 전통을 온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우연히 그 가족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겉은 소박했지만 집안은 정성스러운 손길로 가득했고 가족들은 따뜻하게 지연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켄조의 동생 두 사람도 만났습니다. 둘째는 라모, 셋째는 텐진. 셋 다 외모도 성격도 달랐지만 형에 대한 존경과 가족에 대한 사랑은 눈빛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래간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고 지연과 켄조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언어는 어색했지만 말보다 눈빛과 손짓으로 더 많은 걸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이 닿아갔습니다. 켄조와 지연은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 때 함께 춤을 췄고 지연은 그가 건네는 목걸이를 받으며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가 서울을 떠날 땐 어떤 관계도 다시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기대도 미래도 모두 놓고 떠난 길이었는데 부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그녀는 또 다른 삶을 꿈꾸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직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켄조의 가족은 부탄에서도 드물게 남아있는 전통을 지키는 집안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일처다부재, 즉 하나의 아내가 형제들과 모두 결혼하는 독특한 문화였죠. 부탄의 일부 지역에서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연이 마음을 주기 시작한 이 순간 그녀의 운명은 이미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은 늘 고요합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하지만 그 아래에는 깊고 격렬한 흐름이 있습니다. 지연의 삶에도 그런 흐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이 마을의 일원이 될 준비를 조용히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 그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 형제와의 특별한 인연, 그 운명의 실타래가 어떻게 이어질지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다음 장면을 기대해 주세요. 켄조와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지연의 마음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켄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부탄은 정말 신기한 나라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불리는 그곳. 그 말이 허울뿐인 수식이 아니란 걸 지연은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면 웃었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고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며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시간보다 사람이 중요했고 돈보다 관계가 소중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삶의 태도에 점점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켄조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연, 나랑 같이 이 마을에서 살래? 그 말 한마디에 지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쁨이었고 동시에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곳에서 모든 걸 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선택이 틀리지 않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켄조와의 혼례는 그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작은 돌 위에 신발을 놓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맹세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실감을 자연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는 이 따뜻한 풍경 속에서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본가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켄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라모와 텐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 켄조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아, 너는 특별한 아이야. 우리 집에 와줘서 참 고마워. 우리 가족에게는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단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다음 말에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멈췄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는 모든 아들과 함께 살아. 그게 우리 집안의 방식이란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고 라모와 텐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켄조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 우리 마을에선 예전부터 형제끼리 한 여인을 함께 아내로 삼는 풍습이 있어. 나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우리 가족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지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자리의 분위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라모는 말했습니다. 지연아, 우리 억지로 하자는 거 아냐? 너를 존중하고 싶어. 하지만 이 집에서 아내는 가족 전체의 사람이야. 우린 형제니까 서로를 사랑하니까. 그 말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질투도 이기심도 억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켄조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자라온 그녀에겐 너무도 낯선 개념이었기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켄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선 사랑은 소유가 아닌 나눔이라고. 질투 대신 존중이 먼저고 무엇보다 형제 사이의 우애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그럼 나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켄조는 말했습니다. 모두의 아내, 모두의 사랑. 하지만 너는 언제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 그 말이 지연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라모와 텐진과도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여자 혹은 아내로 보지 않았고 그저 하나의 사람으로, 친구로,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로 대해주었습니다. 지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상한 평온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모든 사랑이 계산 같았습니다. 누가 더 주고 누가 더 받는지 끊임없는 비교와 증명이 필요했고 질투와 오해로 사랑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사랑은 나누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 아닌 배려, 경쟁이 아닌 조화.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었던 걸까? 사랑이란 이름으로
나는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지연은 혼자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계곡 옆에 앉아 맑은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서서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삶을 이해하려는 것이고 그 삶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 아닐까? 그렇게 지연의 마음엔 조용히 새로운 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결심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지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침 햇살이 부탄의 산자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을 때 지연은 작은 평상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을 들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삶이 산산이 부서진 듯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감정이 여러 명에게 나뉘어진다는 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끌어안은 채로 그녀는 밤마다 형제들과 차례로 대화를 나눴고 그 속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온기를 느꼈습니다. 둘째 라모는 늘 따뜻한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마을의 의복을 짓는 그 지연의 서울 옷을 살펴보며 이건 참 도시의 냄새가 나. 하지만 너는 부탄의 공기랑 더 잘 어울려. 하고 말하던 그의 말투엔 조금도 꾸밈이 없었습니다. 셋째 텐지는 아직 어렸습니다. 철없고 장난기가 넘쳤지만 누구보다 먼저 웃었고 누구보다 먼저 지연의 짐을 챙겼습니다. 그는 지연을 볼 때마다 형들과 결혼했는데 자기도 형이니까 나는 언제 하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텐진을 보며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 가족은 누구 하나가 돋보이지 않고 누구 하나가 소외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느 날 켄조와 둘만의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무거웠고 켄조는 조용히 걸음을 맞춰주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이상한 선택을 하려는 건 아닐까? 나중에 후회하면 너희 모두를 미워하게 될까봐 무서워. 켄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 사랑은 선택이지만 우리의 방식은 나눔이야. 그게 네게 부담이라면 우린 억지로 너를 끌어들이지 않아. 하지만 만약 너도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야. 지연은 눈을 감고 한참을 켄조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이 서울에서 살던 오피스텔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끓인 라면을 먹고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시간들. 그 누구와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나를 맡긴다는 건 언제나 실패로 끝났던 기억뿐.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며 시작됐고 누군가의 손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진심인지. 며칠 뒤 작은 마을 회당에서 지연은 또 한 번 전통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라모와 함께. 그 다음 날은 텐진과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축제로 받아들였고 아이들은 색색의 천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지연은 3번의 혼례를 치르면서 3번 다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켄조와의 혼례는 떨림이었고 라모와의 혼례는 따뜻함이었고 텐진과의 혼례는 웃음이었습니다. 세 남자 모두 그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얽히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시기보다는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 밤이면 지연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형제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울에서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딘가엔 이기고 지는 관계가 있었고 승자가 되기 위해 사랑조차 전략이 되었던 도시. 하지만 이곳에선 사랑은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일. 지연은 어느 날 자신이 세 형제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의문조차 갖지 않게 되었다는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다는 걸 그녀의 마음은 천천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사랑은 없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 세 사람과 함께한 삶 속에서 잊고 있었던 감정을 다시 찾고 있었습니다. 신뢰, 안정, 공감, 그리고 오래도록 함께 걷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믿음.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이제 막 쓰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세 사람 중 한 명이 먼저 일어나 지연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이 지연에게는 서울에서 100번의 외로운 식사보다 훨씬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여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은 정답이 없고 누군가에겐 상식 바뀔지 몰라도 지연에게는 가장 인간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이 집이라면 지연은 이제야 진짜 집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부탄의 비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세차게 내리지도 않고 소리 없이 세상을 적시듯 내려 사람 마음마저 촉촉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앉아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걸 바라보며 오랜만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13층, 햇빛이 잘 들지 않던 그 집, 늘 바쁘게 일하고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지연을 바라보던 어머니. 지연이 부탄으로 떠난다는 말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수없이 많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 그 말은 결국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날 이후 서울의 가족들과 연락을 끊은 채 부탄의 생활에 점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이런 날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움이었습니다. 익숙했던 거리, 차갑지만 익숙했던 언어, 무심하지만 정든 사람들. 그 속에서 지연은 자신이 점점 서울의 기억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켄조는 그런 지연의 마음을 금방 눈치챘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감싸쥐고 말했습니다. 그리우면 다녀와. 우린 기다릴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내가 거기에 갈 용기가 없어. 내가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서. 켄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걸 네가 여기서 배운 거잖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사람과 마음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모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마을에 큰 장이 서. 지연, 우리 같이 가자. 새로 들어온 천도 많대. 그 말에 지연은 갑작스럽게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누군가가 와서 그녀를 일상 속으로 이끌어주는 삶이 너무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이. 그날 장터는 활기찼습니다. 아이들이 북을 치고 할머니들은 손으로 짠 털모자를 내놓고 장사꾼들은 소리 높여 물건을 팔았습니다. 지연은 그 속을 라모와 함께 걸었습니다. 라모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연을 자기 가족이라 당당히 소개했습니다. 내 아내야. 우리 가족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 참 잘 웃지. 지연은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낯설지 않게 느껴진 순간이었습니다. 텐지는 조금 늦게 장에 도착했습니다. 양고기 꼬치를 사들고 와서 지연에게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건 네 거야. 오늘은 내가 먼저 찾았으니까. 지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텐지는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는 날이잖아. 특별히 준비했지. 이건 환영 선물. 지연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밤이 되자 작은 불빛 아래 텐진과 마주 앉은 지연은
그와 처음 단둘이 보낸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너무 어린 것 같았고 사랑이라기보다는 동생을 대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텐지는 조금씩 어른이 되어갔고 그만의 방식으로 지연을 아껴주었습니다. 나 형들처럼 말 잘 못해. 근데 지연이랑 있는 게 좋아. 그냥 웃게 돼. 지연은 그런 텐진의 진심이 말이 아닌 눈빛과 행동에서 전해지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 떠 있던 그날, 지연은 문득 이 세 사람 중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좋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를 고를 수 없었습니다. 켄조의 깊은 눈빛과 라모의 다정한 손길, 텐진의 해맑은 미소, 각각의 시간 속에 지연의 마음은 다른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부탄의 일처다 부재가 단순히 관습이나 제도에서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은 독점이 아니고 함께 지켜가는 것이며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를 존중하는 것. 지연은 이 집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해지는 언어. 그 언어는 어떤 시선에도 꺾이지 않는 자신만의 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이 흔들리고 마당의 조그마한 종이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아래 지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 사람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어쩌면 서울의 그 복잡하고 시끄러운 살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훨씬 더 진짜라는 걸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선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을 고르지 않기로. 그 대신 매일의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기로. 그것이 이곳 부탄에서 그녀가 찾은 가장 솔직한 삶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며 부탄의 계곡에는 물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눈녹은 물이 마을을 관통해 흐르며 사람들의 여름을 시원하게 적셔주곤 했습니다. 지연은 어느새 그 물소리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밤마다 시끄럽다 느꼈던 그 소리도 이제는 잠을 재우는 자장가처럼 하루의 끝을 조용히 내려놓게 해주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연은 평소처럼 하루를 마무리하고 켄조의 방에 누웠습니다. 밤마다 돌아가며 형제들과 시간을 나누는 것. 그건 약속이었고 동시에 지연이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순서에 대해 마을 사람들도 궁금해했지만 켄조의 가족은 누구 하나 그 문제로 감정을 앞세우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계절이 바뀌듯 그들은 서로의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켄조는 그런 밤이면 지연과 함께 마당에 나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의 삶, 지연의 어린 시절, 가끔은 어머니와의 싸움까지도 켄조는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질문이 많지 않았지만 한 번 말을 꺼내면 그 말엔 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누가 들어줬니? 그 말에 지연은 마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 심지어 나조차 내 얘기를 듣지 않았던 것 같아. 켄조는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말보다 더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라모와 함께 시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라모는 지연과 있을 때면 항상 두 손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소며 과일, 장작이며 쌀. 혼자 들기엔 너무 무거웠지만 라모는 절대 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너는 빈손으로 있어야 해. 내가 다 챙기면 돼. 그런 그에게 지연은 작은 반지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아주 얇은 반지. 서울에서 가져온 것 중 하나였습니다. 라모는 그 반지를 끼우며 입꼬리를 조용히 올렸습니다. 이걸 끼우고 있으면 서울이 어떤 곳인지 조금은 느낄 수 있을까?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서울을 잊기 위해 끼우는 거야.
라몬은 아무 말 없이 그 반지를 쳐다보다 지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마당에 작은 불을 피워 세 사람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켄조는 나무를 깎아 작은 조각상을 만들었고, 라몬은 마른 고기를 구워 모두에게 나눠주었고, 텐지는 손뼉을 치며 자작 동화를 이야기하듯 즉석에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셋을 바라보며 마음 한편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충만함에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입맛이 줄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켄조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지연, 혹시 너 말을 잇지 못하던 그 순간, 지연도 직감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의원에 가서 손을 얹고 청진을 받는 동안 그녀는 입술을 질끈 다물었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2달쯤 된 것 같아. 몸은 괜찮고 잘 지켜보면 돼. 지연은 침묵 속에 켄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그 말은 기쁨보다는 먼저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날 저녁, 지연은 세 사람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아이를 가진 것 같아. 근데 누구 아이인지 몰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켄조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이야.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야. 라몬은 말했습니다. 네가 낳는 거라면 누구든 괜찮아. 아이에게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 텐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놀아줄게. 그거면 됐지 뭐. 지연은 그 순간 숨을 쉬는 것이 이토록 편안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녀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사랑 안에서 나는 어떤 선택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뱃속의 생명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랑과 이해와 포용의 온기를 먹고 조용히 아주 단단하게 지연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곳에서 생명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체의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지연은 사랑의 중심에서 삶을 잉태한 여인이 되었고, 그녀를 감싸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가장 깊은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느낌.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 울고 웃을 사람이 있는 곳. 지연에게 부탄은 이제 여행지도 도피처도 아닌 진짜 삶의 시작이자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탄의 가을은 짧고 선명했습니다. 산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들판의 곡식은 고개를 숙였으며 마을 사람들은 바쁘게 손을 움직였습니다. 지연의 배는 시간이 흐를수록 둥글게 부풀어 올랐고, 그 배 위에 얹힌 형제들의 손길은 늘 따뜻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은 없는지 확인했고, 매일 밤 누군가 그녀의 허리에 이불을 덮으며 잠이 잘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라몬은 지연을 위해 더 푹신한 방석을 만들었고, 텐지는 매일 허브차를 끓이며 자기만의 비밀 레시피라며 으스댔습니다. 켄조는 말없이 지연이 걷는 모든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한 아이를 중심으로 더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지연은 거울을 보다 가끔 멍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서울에서 지하철 안창문에 비치던 그 지친 얼굴은 어디로 갔는가? 이제 그녀는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 따뜻한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엔 천천히 걷고 밤이면 별을 세며 잠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곁에는 늘 한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마을의 어른들은 지연을 복받은 여자라 불렀습니다. 세 형제 모두가 지연을 중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질투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 마을에서도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첫 눈이 내리던 날, 지연은 진통을 느꼈습니다. 형제들은 당황했지만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지연의 출산을 대비해 마을 의원과 함께 여러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불안에 떠는 지연의 손을 켄조가 꼭 잡았고, 라모는 물수건을 덮였으며 텐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계속 곁을 지켰습니다. 몇 시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작은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울고 말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들이야. 건강하고 힘도 세고 어머니도 아주 잘 해냈어. 지연은 숨을 헐떡이며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그 생명은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들은 돌아가며 아이를 안아보았습니다. 켄조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췄고, 라모는 울먹이며 작은 손을 어루만졌고, 텐지는 감격에 겨워 말도 잊은 채 아이를 안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우리 넷이 함께 정하자. 켄조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넷은 밤마다 마당에 모여 아이의 이름을 두고 웃고 다투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름은 팸도르지로 정해졌습니다. 팸은 용기, 도르지는 보석. 그 이름은 서울에서 온 지연의 뿌리와 부탄에서 이어진 새 삶을 함께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팸도르지를 축복하며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아기 옷을 짜주는 할머니, 허브 오일을 선물하는 젊은 부부, 양젖을 가득 담아 건네는 이웃, 모두가 팸도르지의 탄생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이제 지연은 단순히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라 이 마을의 엄마가 되었고, 형제 셋은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팸도르지에게 사랑을 쏟았습니다. 팸도르지는 누구 한 사람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두의 아이였고 마을 전체가 함께 키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지연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불빛 아래 앉아 형제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에선 혼자였는데 지금은 셋이 같이 있어. 무섭지가 않아? 그녀의 말에 켄조는 고개를 끄덕였고, 라모는 손등을 쓰다듬었고, 텐지는 그 자리에서 팸도르지의 발가락을 간지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생각했습니다. 세상엔 너무 많은 방식의 가족이 있고 사랑도 각기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고. 그녀는 지금 누구도 닿지 않았던 아주 조용하고 아주 단단한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은 함께였습니다. 누가 먼저도 아니고 누가 더 많이도 아닌, 그저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한 삶. 이제 그녀의 모든 걸음엔 아이의 웃음소리가 따라왔고 세 사람의 발자국이 그 길을 함께 밟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어느 지도에도 없는 길이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가장 인간다운 길이었습니다. 눈이 녹고 봄이 오자 계곡은 다시 맑은 물을 가득 머금었습니다. 산에는 초록이 피어나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밭으로 들러 삶을 일구는 손길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연은 아침마다 팸도르지를 포대기에 안고 마을을 걸었습니다. 팸도르지의 머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그 작은 숨결 하나하나가 지연의 가슴을 데워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볼 때마다 눈을 찡그시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 사람의 사랑을 받는구나. 참 복이 많아. 지연은 그 말이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그녀가 서울을 떠나올 때 가장 두려웠던 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다름이 바로 지연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연의 어머니였습니다. 펜으로 꾹꾹 눌러 쓴 그 글씨는 어색하지만 절실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아직도 네가 왜 그곳에 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요즘 자꾸 생각나. 네가 울면서 떠났던 그날, 내가 왜 말 한마디 못했을까? 왜 널 안아주지 못했을까? 지금은 매일 기도해. 너와 그 아이가 건강하길. 너무 보고 싶다. 정말 많이. 지연은 편지를 손에 쥐고 긴 시간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켄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들도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그 말에 지연은 처음으로 부탄의 가족과 서울의 가족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연은 마을 한가운데에 작은 마당을 빌려 서울에서 배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 된장국, 잡채. 어설펐지만 마을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배우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서울에서 온 냄새를 우리에게 선물해줬네. 그날 지연은 처음으로 서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서울은 그녀가 버리고 떠난 곳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한 조각의 기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연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는 지금 부탄이라는 작은 나라에 있어. 그리고 세 사람과 함께 살아.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서로 질투하지 않고 매일을 진심으로 아껴줘. 엄마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 그냥 나와 팸도르지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줘. 그리고 언젠가 우리 마을로 놀러와줘. 엄마가 보면 알게 될 거야. 이 삶이 왜 내게 꼭 맞는 퍼즐이었는지. 편지를 보낸 날, 지연은 마당 한가운데 팸도르지를 안고 섰습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고 그 눈동자 속에는 세 사람의 온기와 지연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제 셋은 언제나처럼 곁에서 조용히 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켄조는 텃밭을 일구고 있었고 라모는 아이 옷을 깁고 있었으며 텐지는 나무로 작은 장난감을 깎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의 어느 겨울밤 눈 덮인 길을 혼자 걸으며 귀를 막고 울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사랑을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사랑은 누가 먼저 잡는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함께 걷는가의 문제라는 걸. 지연은 팸도르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형제들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눈빛은 변함없이 따뜻했고 하루의 햇살은 마치 축복처럼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의 사랑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사랑은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함께 짓고 함께 가꾸어 온 것임을. 그렇게 부탄의 작은 마을에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가족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팸도르지가 첫 돌을 맞은 날, 마을에는 작은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내려온 바람은 그날따라 향긋했고 지연은 그것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마당엔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어른들은 작은 돗자리를 깔고 따뜻한 수프와 빵을 나눴습니다. 세 형제는 팸도르지의 첫 생일을 위해 각자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켄조는 팸도르지를 안고 나무로 만든 작은 비둘기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를 날아가든 두려움 없는 새처럼 자유롭길 바란다. 라모는 직접 짠 알록달록한 털조끼를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언제나 따뜻함을 품고 살았으면 해. 텐지는 자기 손으로 만든 목마를 내밀며 외쳤습니다. 이건 최고의 탈 것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언제든 올라타. 우리가 밀어줄게. 그 순간 지연은 조용히 펨도르지를 안고 그들 셋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이 만든 사랑이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깊은지 가슴이 벅차오를 만큼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작은 등불 아래 모닥불이 피워지고 사람들은 조용히 둘러앉았습니다. 지연은 오랜만에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부탄에 왔을 때 나는 단지 도망치고 싶었어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세상에서 조금만 벗어나고 싶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너무 다른 사랑을 만났어요. 누가 나를 가져야 한다고 다투지 않고 누가 더 중요한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아이 펨도르지가 태어났어요. 형제들의 눈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지연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만이 아는 방식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진짜 가족이에요. 더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 작은 마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녀는 손을 펨도르지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사랑의 모양엔 정답이 없다는 걸 배우며 자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누구도 다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웃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모닥불이 타올랐고 바람은 부드럽게 그 말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펨도르지를 팔에 안고 형제 셋과 함께 평상에 누웠습니다.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많았고 산 아래 마을의 불빛이 작은 숨결처럼 반짝였습니다. 켄조가 말했습니다. 우리 참 이상한 이야기의 주인공들 같아. 서울에선 동화 같다고 했겠지. 텐진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형, 이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잖아. 이제 겨우 시작이지. 라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거야. 사랑하면서. 지연은 세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함께 자라고 함께 늙고 함께 기억되는 것이구나. 무엇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형태. 그녀는 이제 그 사랑의 중심에서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이상한 사랑은 지금 그녀에겐 가장 사람다운 사랑이었고 무엇보다 펨도르지를 위한 가장 따뜻한 세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한국인 여성이 부탄에서 만난 조금 특별한 하지만 누구보다 진실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마다 사랑의 모양은 다릅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랑이 누구를 아프게 하지 않고 누군가를 온전히 감싸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조금의 따뜻함을 남겼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의 작은 인연이 계속 이어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릴 그런 진심을 준비하겠습니다. 부탄에서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한 바람처럼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민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